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2026년 1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정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남미 최대 산유국이죠.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그 나라 석유 산업 전체를 사실상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바다 건너 어느 나라의 정권 교체 뉴스가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매일 보는 주유소 가격표부터 우리 주식 계좌, 그리고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파장이 아직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대체 왜 이런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례적이고 과감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이게 결코 충동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아주 정교한 큰 그림의 실행 관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큰 그림이요? 네, 이 거대한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씩이나요? 그럼 가장 시급한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을 텐데요.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아, 인플레이션. 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뭐니 해도 미국 내 물가를 잡는 거고요. 그러려면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확실하게 통제해야만 하거든요. 구체적인 목표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WTI 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입니다. 50달러요? 지금 유가가 한 59달러 수준이니까 와, 거의 15% 이상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네요? 아주 공격적인 목표죠. 근데 그 수단이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만큼은 독보적인 1위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거든요. 네네. 이 나라의 생산시설을 정상화해서 그야말로 시장의 석유를 그냥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아, 공급으로 가격을 잡겠다. 그렇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건 사실상 저유가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유가만 잡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미국 재무부가 직접 관리한다면서요. 남의 나라 금꼬지기 역할까지 하겠다는 건데 여기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적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이 개념을 돌로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돌로주의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과거 19세기에 미국이 내세웠던 몬노주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 열강한테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했던 원칙이었죠. 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영향권이다. 뭐 이런 선포였죠. 21세기의 돌로주의는 그 현대판이자 경제판인 셈입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돈과 석유를 단 한 방울, 1달러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새로운 패권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서 아예 돈과 자원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훨씬 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돈로주의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타겟이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요? 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인 동맹 관계 때문에 쿠바를 비롯한 여러 중남미, 반미 국가들한테 석유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공급해왔습니다. 이들 국가의 생명줄이었던 셈이죠. 그랬군요. 하지만 이제 그 수도꼭지를 미국이 직접 잠가버린 겁니다.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쿠바로 향하던 모든 유조선이 차단됐습니다. 아, 이건 쿠바 정권의 돈줄과 에너지 공급망을 동시에 끊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뭐랄까 경제적 암살에 가까운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자국 인플레이션 잡고 뒷마당 패권까지 강화한다. 하지만 미국의 행보에 중국이 빠질 순 없겠죠. 이 거대한 움직임이 미중 패권력 경쟁 구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그 지점을 정조준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제재받던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고객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고립된 베네수엘라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거든요. 베네수엘라한테는 유일한 숨통이었고 중국에게는 에너지 안보랑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종의 뒷거래였죠. 미국 입장에선 그게 당연히 눈엣 가시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뒷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아,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의 판매권은 사실상 미국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려면
이제 헐값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제 시세를 내야 하고요. 그마저고 미국의 통제 하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건 곧바로 중국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에너지 도입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중국이 자랑하던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기술 전쟁이 이제 에너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으로 확천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볼수록 정말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이 계획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장벽은 정작 제일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들이 거의 다 망가져 있다는 점입니다. 망가져 있다고요? 네, 오랜 경제난이랑 관리 부실로 생산 설비의 대부분이 사실상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철덩어리라고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핵심 시설이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당장 유가를 잡겠다던 첫 번째 계획부터 삐걱거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딜레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망가진 시설들을 다시 정상 가동시키는데 최소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5조 원이라니.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도 실제 생산량이 의미 있게 늘어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아, 시간도 문제군요. 네,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단기간 내에 베네수엘라발 공급 충격이 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은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참여해야 할 텐데 쉐브론이나 엑손모빌 같은 기업들 입장에선 이게 정말 매력적인 기회일까요? 그게 두 번째 현실의 벽, 즉 막대한 투자 리스크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자국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른바 국유화 트라우마입니다. 아,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에 자산을 전부 빼앗겼던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당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유전과 정제시설을 하루아침에 국유화라는 명분으로 다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보장이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또다시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4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다른 쿠데타라도 일어나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겉으로는 환영해도 속으로는 저울질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야심찬 계획과 녹슨 현실의 격차가 상당하네요. 그럼에도 만약 이 계획이 좀 느리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에 새로운 거대 공급자가 나타나는 건데 기존의 산유국, 특히 사우디가 이끄는 오페크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지겠는데요.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곳이 바로 오펙 플러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가뜩이나 미국의 헤이로일 때문에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데 베네수엘라라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 셈이니까요. 오펙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죠. 어떤 선택지들이 있길래 외통수라고까지 하시는 건가요? 선택지가 두 개인데 둘 다 최악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오펙이 추가로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감산이요? 네. 이 경우 유가 하락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미국과 베네수엘라에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 시장을 잃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증산으로 맞불을 놓는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요? 네. 이러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20달러까지 폭락하면서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가격을 지키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지키자니 다 같이 망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펙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당분간은 미국의 의도대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유가 기조가 미국의 다른 적대국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겠군요.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다목적 효과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저유가는 러시아와 이란 같은 미국의 적대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거든요. 아, 두 국가는 국가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석유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금 전쟁 비용을 높은 유가에 기대고 있는데 유가가 $50 수준으로 떨어지면 재정 압박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가성비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냥 국제 유가라는 스위치 하나 내려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말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사적 충돌이라는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 없이 오직 유가 통제라는 경제적 수단만으로 적대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지정학적 전략인 셈입니다. 정말 복잡한 국제 관제가 얽혀 있군요. 자, 그럼 미국의 거대한 야망과 녹록지 않은 현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구도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게 결국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를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는 역시 생산량 증가 속도입니다.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빨리 원유를 뽑아 올리는지가 단기 유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중국의 반격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국이 과연 어떤 외교적, 경제적 보복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유가 $50의 지속성입니다.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 자칫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번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유가가 싸지는 거니까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네, 분명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원유 수입 의존유가 100%인 우리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줄어들죠. 네네. 이건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유나 화학업계는 당장 보유하고 있던 비싼 원유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재고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없을까요?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고객인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그들이 발주하는 대규모 플랜트나 선박, 건설 프로젝트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조선업이나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유가 하락 국면에서 투자 전략도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물론 특정 종목 추천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요. 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연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항공, 해운, 운송 같은 업종이 수혜를 보는 경향이 있고요. 네. 반대로 정유주나 해외 건설주 등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장기적으로는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이번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될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나 관련 ETF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의 기회가 그곳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은 인플레이션 통제, 중남미 패권 강화,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거대한 전략이지만 낡아빠진 시설과 국유화 트라우마라는 현실의 벽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석유는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자원이 아닙니다.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